웬 구더기들을 데리고 기어들어와. 너희 있을 자리 없어. 당장 꺼져. 우리 별장에 도착한 나를 보고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내 아이들을 밀쳤다. 이 머저리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몰랐다. 나는 단 몇 분 만에 그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서연은 계약 첫 주말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침에 그녀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주말을 보낼 계획으로 아이들을 서둘러 별장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7살배기 다솜이는 새학년을 위해 엄마가 특별히 사준 노란색 새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뱅글뱅글 돌았다. 5살배기 아람이는 자기 장난감, 자동차 컬렉션을 전부 가져가야 한다며 커다란 장난감 꾸러미를 끌고 있었다. 서연은 유망한 건설회사의 수석 건축가로 일하며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계획하는데 익숙했다. 양평의 푸른숲 마을에 있는 별장은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결혼 전 자신의 돈으로 직접 설계하고 지은 100평대지의 현대식 전원주택이었다. 파노라마 창부터 바닥 난방 시스템까지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은 그녀가 직접 구상한 것이었다. 그곳은 그녀의 세계이자 힘든 업무를 마친 뒤 기운을 회복하러 오는 그녀만의 요새였다. 서연의 남편 박민주는 중요한 업무 회의를 마치고 저녁에 합류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팀장으로 일하며 야근이 잦았다.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고 특히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 장소에서는 더욱 그랬다. 별장까지는 차로 1시간 반이 걸렸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새 학년과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겁게 제잘거렸다. 서연은 아이들의 지저김을 들으며 미소 지었고 테라스에서 허브차 한 잔과 함께할 평온한 저녁을 고대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가적인 계획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익숙한 길로 접어들면서 서연은 평소와 다른 활기를 느꼈다. 그녀의 집 앞에 모르는 차 3대가 서 있었다. 그중 낡은 빨간색 프라이드 한 대는 어렴풋이 낯이 익었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마당에는 색색의 풍선이 걸려 있었고 열린 창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문 앞에 차를 세우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아무도 초대한 기억이 없었다. 게다가 이웃들은 시끄러운 행사가 있을 때면 예의상 서로에게 미리 알려주곤 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차에서 내리자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그녀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대문으로 다가가 심장이 뱉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가 완벽하게 관리한 잔디밭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한 무리나 자리를 잡고 있었다. 화려한 주황색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바비큐 그릴 앞에서 고기를 뒤집으며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짧은 반바지와 탑을 입은 30대 여자가 서연이 작년에 비싼 가든 센터에서 산 고급 선베드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수영장에서는 나이가 다른 아이 3명이 물장구를 치고 있었고 테라스 테이블에는 또 다른 어른 몇몇이 와인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릴 앞의 여자는 누군가의 농담에 큰 소리로 웃었고 선베드의 여자는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수영장의 아이들은 분명 아람이의 것인 물놀이 공으로 수구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몇 초간 서서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혹시 착각한 걸까? 이 사람들이 주소를 잘못 찾아온 걸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이곳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듯했다. 마당 곳곳에 수건, 가방, 아이들 장난감,
플라스틱 식기 등 그들의 물건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대문을 밀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낯선 무리를 쳐다보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녀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선베드에 누워있던 여자였다. 그녀는 잡지에서 고개를 들고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서연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서연의 시선은 그릴 앞에 여자에게 쏠렸다. 그녀의 태도와 큰 목소리에서 무언가 익숙함이 느껴졌다. 서연이 다가가자 여자가 돌아섰다. 서로를 알아본 것은 순간적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시어머니이자 남편 민준의 어머니인 김정숙 여사였다. 서연이 관계를 개선하려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김 여사는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란 듯했다. 방금 전까지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이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집게를 그릴 가장자리에 내려놓고 행주에 손을 닦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서연 역시 눈앞의 광경을 소화하며 침묵했다. 시어머니가 초대도 없이 예고도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한 무리나 데리고 와서 그녀의 집, 수영장, 바비큐 그릴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서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저 아저씨 아줌마들은 누구야? 왜 우리 수영장에 있어? 서연은 시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자신을 통제했다. 상황을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파악해야 했다. 선베드에 누워있던 여자는 민준의 여동생이자 온 가족이 민이라고 부르는 박민이었다. 서연은 시누이를 가끔 봤다. 그녀는 쇼핑몰 판매원으로 일하며 도시 외곽의 원룸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각기 다른 남자에게서 얻은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늘 돈이 부족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다. 지금 민희는 최근에 산 것이 분명한 그녀의 평소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비싼 수영복을 입고 고급 선베드에 누워 있었다. 그 옆에는 비싼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에는 값비싼 안주가 남아 있었다. 김 여사가 먼저 긴장된 침묵을 깼다. 어머, 서연아,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네. 그녀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웠지만 손님을 맞는 체면을 유지하려 애썼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집주인의 등장을 본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듯 재빨리 그들을 훑어보는 것을 눈치챘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은 다 누구시고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여기서 계약 축하 파티 좀 하고 있었지. 애들 축하해줘야지. 답답한 아파트보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게 낫잖아. 그녀는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무리를 향해 손짓했다. 서연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어른은 6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다. 모두들 자기 집처럼 편안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서연이 캐물었다. 보안 시스템도 있고 전자도어록도 있는데요. 김 여사는 발을 동동 구르며 머뭇거렸다. 그녀의 자신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게 민준이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내가 괜찮다고 했다면서.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서연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첫째, 민준은 어머니와 대화할 때 그녀를 서연아라고 다정하게 부르지 않았다. 둘째, 만약 그녀가 정말로 별장에서 파티를 열도록 허락했다면 당연히 손님 명단과 행사 시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수영장에 있던 아이들이 다솜이와 아람이를 보고 손을 흔들며 같이 놀자고 불렀다. 8살쯤 돼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소리쳤다. 야,
너희도 이리 와서 수영해. 물 진짜 시원해. 서연은 그 아이가 미니의 아들인 맥심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6살쯤 된 여자아이는 그의 여동생 폴리나였다. 세 번째 아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였다. 다솜이가 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우리도 놀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아가. 서연은 시어머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상황은 점점 더 황당해졌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녀의 영역에 침입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재산을 사용하며 마치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본격적인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서연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준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그때 손님 중 한 명인 50대로 보이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통통한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댁이 이 집 주인이세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물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서 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파티하는 게 정말 오랜 소원이었다고요. 서연은 당황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별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모두에게 말한 것이었다. 게다가 마치 서연이 직접 그들을 초대한 것처럼 상황을 꾸민 것이었다. 죄송하지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서연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려 애썼다. 저는 여기서 파티를 열도록 허락한 적이 없어요. 여자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다. 허락 안 하셨다고요? 김 여사님은 저희가 편하게 놀 수 있도록 일부러 시내로 나가셨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서연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김 여사는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을 보고 서둘러 끼어들었다. 서연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 우리 거의 가족이잖아. 그냥 파티 좀 한 건데. 뭐 큰일 났다고. 서연은 자기 마당을 둘러보았다. 새하얀 정원 가구에는 음식과 음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잔디는 짓밟혔고 비싼 다년생 식물이 심어진 화단은 수영장에는 음식 찌꺼기와 플라스틱 컵이 떠다녔다. 큰일이 아니라고요? 서연이 되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금속성이 섞여 있었다. 여기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하던 미니가 끼어들기로 했다. 아, 뭘 그렇게 드라마를 찍어. 우리가 다 치울 거야. 그냥 긴장 풀고 같이 놀아. 그녀는 마치 서연에게 자기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듯한 은혜를 베푸는 투로 말했다. 신우이의 뻔뻔함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평생 엄마 돈으로 살면서 자기 것을 가져본 적 없는 이 여자가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들고 있었다. 그때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40대 남자가 집에서 나왔다. 그는 새로운 바비큐 고기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정숙 씨, 고기 다 됐어요. 그가 시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접시 어디다 둘까요? 주방에 자리 없어. 김 여사가 대답했다. 베란다 큰 테이블에 놔둬. 서연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마치 몇 년 동안 이곳에 산 사람들처럼 그녀의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남자는 베란다로 사라졌고 잠시 후 그곳에서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참지 못하고 그를 따라갔다. 집 안에서 본 광경은 그녀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넓은 거실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 그녀의 디자이너 소파 위에는 남의 물건들이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맥주 캔이 굴러다녔다. 그리고 베네치아 유리로 된 커피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주방 상황은 더 심각했다.
싱크대는 더러운 그릇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무언가 타고 있었으며 냉장고는 활짝 열려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비싼 커피 머신을 사용하고는 청소도 하지 않았다. 위층 침실에서는 또 다른 불쾌한 발견이 있었다. 그녀의 침대 위에는 낯선 사람들의 옷이 놓여 있었고 욕실에는 젖은 수건이 걸려 있었다. 이 사람들은 단지 몇 시간 동안 머물러 온 것이 아니라 아예 눌러 앉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서연은 분노가 뜨거운 파도처럼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며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는데 익숙했지만 눈앞의 광경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어머님,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며 시어머니를 불렀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깃집게를 손에 든 채 마지못해 다가왔다. 왜 그러니, 서연아. 얼굴이 창백하네.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서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오늘 아침에 왔지. 날씨가 좋아서 애들 기쁘게 해주려고. 거짓말은 명백했다. 집안에 어질러진 정도와 더러운 그릇의 양으로 보아 그들은 최소한 하루, 어쩌면 그 이상을 이곳에 머물렀다. 어느 날 아침이요. 서연이 다그쳤다. 김 여사는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게 어제 저녁에 왔어. 파티 준비 좀 하려고. 그렇다면 그들은 그저께 그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이틀 밤을 보내며 진짜 야영을 한 것이었다. 서연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자신의 그릇으로 먹고 자신의 욕실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니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다. 서연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동안 그녀를 완전히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아람이가 수영장에 있는 자기 장난감을 보고 물가로 달려가다가 잔디밭에 던져진 가방에 걸려 넘어지며 정원길 가장자리에 무릎을 세게 부딪혔다. 아이는 아픔과 놀람에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이 그에게 달려갔지만 미니가 더 빨랐다. 야, 너 왜 울어? 그녀는 아이에게 거칠게 말했다.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은 넘어져도 찍소리도 안 해. 그녀는 아람이에게 동정심 하나 없이 완전히 남대하듯 말했다. 서연은 아들을 안아 올리며 무릎에 상처를 살폈다. 괜찮아. 아가, 지금 약 발라줄게. 그녀는 구급상자를 찾으러 아람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지만 욕실에서 새로운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화장품과 약들이 수납장에서 꺼내져 세면대 위에 한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누군가 명백히 그녀의 개인 물품을 뒤진 것이었다. 구급상자 옆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임신 테스트기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어리둥절하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테스트기를 산 적이 없었다. 게다가 최근 몇 달간 그녀와 민주는 셋째 아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 갑자기 그녀는 깨달았다. 테스트기는 미니의 것이었다. 아무래도 신우이는 단순히 파티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최근 민준이 받던 전화 통화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그는 항상 통화를 끊었다. 최근 몇 주간 그의 이상한 불안감, 주말 계획에 대한 회피적인 대답들,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마당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무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즐기고 있었다. 누군가 음악 소리를 더 키웠고 한 남자가 미니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서연은 다시 그릴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김 여사에게 다가갔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셔야겠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진실을 듣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질문? 다 뻔하잖아. 파티, 아이들, 가족. 첫째, 어떻게 집에 들어오셨죠? 둘째, 누가 여기에
외부인들을 초대할 권리를 줬나요? 셋째, 얼마나 더 머무실 생각이세요? 서연은 각 질문을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더 불안해하는 것을 보았다. 비밀번호는 민준이가 알려줬어. 마침내 김 여사가 실토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파티는 크게 해야 하니까 초대한 거야. 아이들은 여럿이 있을 때 더 재밌어 하잖아. 그리고 얼마나 더 머무실 계획이시라고요? 일요일 저녁까지 아니면 월요일 아침까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설사 민준이 정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인들과 함께 며칠간 파티를 열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미리 알려줬어야 했다. 그녀는 남편의 번호를 누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긴 신호음만 울렸다. 민주는 받지 않았다. 서연은 다시 시도했다. 또다시 신호음만 들렸다. 그가 정말 회의 중이거나 아니면 언젠가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을 알고 대화를 피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또 다른 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검은색 SUV가 다른 차들 옆에 주차했고 그 안에서 민준이 내렸다. 그는 고급 식료품점에서 사온 커다란 봉투들을 들고 있었다. 아내를 보자 그는 마치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란 사슴처럼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표정이 스쳤다. 그가 이 시간에 서연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아. 그가 당황하며 말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저녁에나 올 줄 알았는데. 그 말만으로도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게다가 그는 파티가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끝나서 그녀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계산했던 것이다. 민준 씨, 이리 와봐요. 서연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여전히 식료품 봉투를 손에 쥔 채 마지못해 다가왔다. 서연은 그것들이 값비싼 진미라는 것을 알아챘다. 캐비어, 연어, 프랑스산 치즈. 평소 김 여사가 가족 피크닉을 위해 사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봐요. 서연이 요구했다. 민주는 눈을 내리깔았다. 엄마가 자연 속에서 파티하고 싶다고 하셔서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별일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틀이나 있었어요. 내 집은 엉망진창이 됐고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높아졌다. 그녀의 아이들과 남의 아이들 모두 조용해졌고 손님들도 대화를 멈추고 가족 드라마를 흥미롭게 지켜봤다.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어. 민준이 변명하려 했다. 엄마는 몇 시간만 있을 거라고 했어. 그럼 집 비밀번호는 실수로 알려준 건가요? 민주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이었다. 서연은 남편이 단순히 그녀를 속인 것이 아니라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가족, 그들의 신뢰, 그들의 공동의 집을 배신한 것이다. 내가 도착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신문했다. 내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란 건가요? 다 치우고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민준이 조용히 인정했다. 그 말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았고 마치 그를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어머니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녀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아내를 속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약하고 비겁한 남자. 김 여사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고 공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왜 애한테 그렇게 달려들어? 그녀는 아들을 감쌌다. 아들이 엄마한테 파티 열어주고 싶었던 건데 넌 오자마자 난리야. 남의 집에서
어머니께 파티를 열어주고 싶었다고요? 서연이 잘라 말했다. 묻지도 않고 허락도 없이요. 남의 집이라고.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우린 거의 주말마다 여기 와. 민준이가 항상 우리를 초대하거든.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별장에 기껏해야 3번 정도. 그것도 큰 명절에 나왔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너무나 자신있게 말해서 그녀의 손님들조차 믿을 정도였다. 서연은 말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전투적으로 나왔고 자발적으로 그녀의 영역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서로에게 바싹 붙어 서 있는 아이들을 보았다. 다솜이는 흐느끼고 있었고 아람이는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긴장감을 느끼고 두려워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민준도 경찰도 아니었다. 단 한 통의 전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김 여사가 경계했다. 여기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에게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민준이 그녀의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서연아, 그러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서연은 뒤로 물러서며 이미 긴 신호음을 듣고 있었다.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 최 이사님. 이서연입니다. 이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 여사와 민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서연이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몰랐지만 그녀의 말투에서 무언가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민주는 아내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창백해졌다. 통화는 짧고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상대방은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1시간 내에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통화를 마친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넣고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 돌아섰다. 30분 드리겠습니다. 짐을 싸서 제 땅에서 떠나세요. 서연이 조용해진 무리를 훑어보며 말했다. 김 여사가 가장 먼저 충격에서 벗어나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다. 떠나라고. 우리는 아무데도 안 가. 여긴 내 아들 별장이고 난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 별장은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일한 합법적인 소유자이고 누가 여기 있을 수 있는지는 저만이 결정합니다. 시어머니는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뭐해. 민준이 돈으로 지었잖아. 걔가 이 집에 얼마나 썼는지 나한테 직접 말했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가족 공동재산이야. 거짓말은 너무나 뻔뻔해서 서연은 오히려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만나기 전 자신의 저축으로 별장을 지었다. 오히려 그녀의 성공적인 건축가 경력 덕분에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 민준은 평범한 관리자 월급을 받았고 그 돈은 그의 개인적인 지출을 겨우 감당할 수준이었다. 어머님,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잘 아시잖아요. 알아. 난 알지. 쉬어. 머니가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다. 네가 내 아들한테 거머리처럼 달라붙었다는 걸 알아. 억지로 결혼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자기 집에서 쫓아내는구나. 민주는 옆에서 창백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와 어머니의 갈등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던졌다. 비겁자는 별장의 출처에 대한 어머니의 거짓말을 반박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손님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파티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아무도 서둘러 짐을 쌀 생각은 하지 않았다. 모두
가족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 기다리는 듯했다. 민희가 선배대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언니, 진짜 왜 이래? 우리 남도 아니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짜 화해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서연은 신우이가 평화주의자인 척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가족은 허락 없이 집에 쳐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지 않아요. 무슨 난장판? 민희가 분개했다. 우린 그냥 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왜 언니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민준 오빠도 언니만큼이나 여기 주인이야. 서연은 남편의 가족이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쓰라리게 깨달았다. 그들은 무단 침입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속 머물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어른들의 싸움에 겁먹은 아이들은 부모 곁에 바싹 붙어 있었다. 다솜이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아람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서연은 길어지는 갈등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물러서는 것은 영원히 자기 집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 여사는 그 사이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아들아, 내 아내한테 친어머니를 쫓아내지 말라고 해. 내가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은 있어. 하지만 이건 원칙 문제야. 아내들이 남편 식구들한테 이렇게 대하게 둬선 안 돼. 민주는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말을 찾지 못했다. 서연은 이 한심한 장면을 보며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존경심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손님 중 한 명인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중년 남성이 주저하며 다가왔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좀 민망하네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김 사장. 김 여사가 그에게 쏘아붙였다. 아무도 어디 안 가. 우린 합법적인 손님이야. 서연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여기 집 서류예요. 누가 합법적인 주인인지 확인하고 싶으세요? 김 여사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서류는 위조할 수 있어. 나는 이 별장이 내 아들 돈으로 지어졌다는 걸 알아. 시어머니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명백한 사실을 부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이성적인 논쟁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집에서 서연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여자가 나왔다. 화려한 가운을 입은 60대 풍채 좋은 여인이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정수가, 아무래도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이 침대에서 자서 허리가 너무 아프네. 김 여사, 시작도 하지 마.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우린 어디 안 가. 서연은 낯선 여인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녀의 집에서 하루 이상을 묵은 것 같았다. 게다가 그들은 앞으로도 불확실한 기간 동안 더 머물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수영장에서 놀던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35세쯤 되어 보였고 꽤나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 저기요, 미인. 그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분위기 망치지 맙시다. 자리는 모두에게 충분해요. 별장 크잖아요. 서연은 역겨워서 뒤로 물러섰다. 이 남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처럼 그녀의 집에서 스스럼 없이 굴고 있었다. 당신 의견엔 관심 없어요. 짐 싸서 떠나세요. 오, 되게 까칠하시네. 남자가 비웃었다. 민준아, 내 아내는 항상 이렇게 불친절해?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서연은 남편이 이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아마도 좋지 않은 쪽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끔찍하게 깨달았다. 김 여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잘 들어, 서연아. 나와 민희는 여름 내내 자연 속에서 휴가를 보내는 꿈을 꿨어.
도시에는 더위와 숨막히는 공기뿐인데 여긴 얼마나 아름다워. 민준이가 우리를 초대했고 우린 왔어. 그리고 우린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긴 내 아들 집이니까. 마지막으로 반복하죠. 여긴 제 집이고 당신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입니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시어머니는 마침내 폭발했다. 도대체 네가 뭔데? 내 아들을 계산적으로 결혼한 그냥 건축가 주제에 부자라도 잡은 줄 알았더니 모욕이 잇따라 쏟아졌다. 김 여사는 아마도 수년간 쌓아온 분노를 이제야 터뜨리고 있었다. 서연은 이 더러운 말을 들으며 속에서 얼음 같은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민희가 어머니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엄마 말이 맞아. 언니가 민준 오빠를 어떻게 휘어잡고 사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자기 위해 일하게 만들고 애들은 군인처럼 키우고 정상적인 아내들은 남편을 따르지 명령하지 않아. 서연은 조용히 비난을 들었다. 어느 순간에는 웃음이 나오기까지 했다. 그녀의 돈으로 살고 그녀의 집과 환대를 이용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녀를 탐욕과 폭정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민준이 마침내 끼어들기로 결심했다. 엄마, 그만해요. 너무 심하잖아요. 심하다고 김 여사가 발끈했다. 난 내 아들을 폭군 아내로부터 지키고 있는 거야. 누군가는 네 눈을 뜨게 해줘야지.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저 여자가 널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 자기 집에서 말 한마디 못하게 됐잖아. 내 남성적인 자존심은 어디 갔어? 서연은 어머니의 압박에 남편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김 여사는 항상 아들의 콤플렉스와 죄책감을 이용해 그를 조종하는 데 능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아들을 아내에게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 모든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민희는 그 사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곁에 쭈그려 앉았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슬퍼? 우리 애들이랑 놀고 싶어? 다솜이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에게 더 바싹 달라붙었다. 아람이는 서연 뒤로 숨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어른들의 적대감을 느끼고 두려워했다. 내 아이들 건드리지 마세요. 서연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애들한테 뭘 한다고? 민희가 거짓으로 놀란 척했다. 그냥 사촌들이랑 인사시켜 주려는 것뿐이야. 당신 아이들 중에 사촌은 없어요. 민희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섰다. 없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 친척이잖아. 우리 가족과 교류하지 않는 아주 먼 친척이죠. 아, 그렇게 나오는구나. 신우이가 악의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우리가 너한테 친척이 아니란 말이네. 좋아, 기억해 두지. 서연은 갈등이 공개적인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의 친척들은 더 이상 평화적인 해결의 외양을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관계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하더라도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여사가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 있잖아, 우리 예쁜 며느님. 우린 여기서 안 나가. 민준이 별장이라서가 아니라 물론 정의상 그래야 하지만 내 그 오만방자한 태도를 더는 못 참겠어서야. 그녀는 서연에게 바싹 다가와 거대한 몸으로 그녀를 위협하듯 내려다보았다. 별장이 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널 무서워할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서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무서워해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제 소유권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소유권?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들어봐, 다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그녀는 자신의 무리를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제 아들이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있어요.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손님들은 동요했다. 그들은 이야기의 한쪽 면만 들었고, 이제 서연을 늙은 어머니를 거리로 내쫓는 탐욕스럽고 배은망덕한
여자로 보고 있었다.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그래도 기독교인일 텐데 어떻게 늙은 어르신과 아이들을 거리로 내쫓을 수 있어요? 무슨 아이들이요? 서연이 놀랐다. 저기 있잖아요. 그가 수영장에 있는 아이들을 가리켰다. 아주 어리잖아요. 서연은 김 여사가 마치 자신이 다자녀 할머니와 어린 손주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상황을 꾸몄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짓말은 매분마다 새로운 세부 사항으로 부풀려졌다. 그 아이들은 시내에 살고 자기 집도 있어요. 그녀가 설명하려 했다. 집이 있으면 뭐해? 타마라라는 이름의 통통한 여자가 끼어들었다. 자연이 아이들한테 더 좋지. 도시 공기는 해로워.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완전한 체계를 만들어냈고, 이제 진심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믿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남의 집을 점거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는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희는 그 틈을 타 큰 소리로 선언했다. 그리고 우린 오늘 떠날 생각도 없었어. 우린 여기 큰 계획이 있거든. 서연은 경계했다. 무슨 계획이요? 신우이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녀는 가방 중 하나로 다가가 서류 폴더를 꺼냈다. 서연은 학교 서류와 건강기록부를 보고 경악했다. 보여? 민희가 의기양양하게 서류를 흔들었다. 이건 우리 애들 여기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서류야. 우리 여기로 이사 올 거거든.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별장 침입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민희는 서연의 집을 자기 집처럼 사용하며 이곳에 진지하게 정착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당신들 미쳤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린 제정신이야. 김 여사가 잘라 말했다. 정신 나간 건 너지. 친척들을 거리로 내쫓는 걸 보면 애들은 이미 여기 학교에 등록했어. 민희가 덧붙였다. 9월 1일부터 다닐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제 여기 영구 거주자야. 서연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서 있는 민준에게 돌아섰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희가 학교 문제로 도와달라고 했어. 잠시만일 줄 알았어. 잠시만이라고요? 서류까지 제출했는데 걔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전학갈 수 있다고 했어.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그의 순진함이 어리석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정말로 간단한 이사가 가능하다고 믿었거나 아니면 그냥 벌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민희는 그 사이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펼쳐나갔다. 애들은 시골 공기 마시고 강에서 수영하고 나는 여기서 일자리를 찾거나 전철 타고 시내로 출퇴근하면 돼. 좋은 생각이지. 끔찍한 생각이에요. 서연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무도 당신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물어봐? 신우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집은 크고 모두에게 자리는 충분해. 공동체처럼 살면 되지. 서연은 그 전망을 상상하고 몸서리쳤다. 김 여사, 민희와 아이들, 끊임없는 손님들. 소음, 무질서, 그녀의 아름답고 아늑한 집이 통행로가 될 것이었다. 여기서 어떤 공동체도 없을 겁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여기서 살지 않을 거예요. 아니, 살 거야. 시어머니가 반박했다. 나도 계획이 있거든. 그녀는 핸드백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여기 의사 소견서야. 건강상 시골 공기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 심장, 혈압, 신경. 도시에서는 그냥 죽을 거야. 서연은 소견서를 받아 훑어보았다. 서류는 일주일 전 동네 병원 의사가 발급한 것으로 실제로 노인 환자에게 신선한 공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 의사는 부탁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소견서를 발급해줘요. 그녀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김 여사가 동의했다. 하지만 소견서는 진짜고 그 말은 내가 여기 살 의학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야. 시어머니의 논리는 그 비뚤어짐에 놀라울 정도였다. 자연 속에서 더 많이 지내라는 의학적 권고가 남의 집에서 평생 거주할 권리로 해석되고 있었다. 민주는 그동안 말없이 서서 논쟁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이 그에게 다가갔다. 저 사람들한테 당장 짐 싸서 떠나라고 말해요. 그가 불쌍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아, 그냥 조금만 살게 해주면 안 될까? 엄마 몸도 안 좋고 민희도 애들 데리고 도시에서 힘들잖아. 조금만이 얼마큼인데요. 일주일, 한 달, 1년. 자기들 문제 해결될 때까지. 서연은 남편이 완전히 어머니와 여동생 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의 의심스러운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 씨, 지금 당장 저들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저들을 내쫓을 서비스를 부를 거예요. 무슨 서비스? 김 여사가 경계했다. 제가 30분 전에 전화했던 곳이요. 시어머니는 경멸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겁주는 거야. 아무도 안 불렀잖아. 그리고 애초에 누가 친가족을 상대로 네 편을 들어주겠어? 그 순간 대문으로 차 한 대가 버디하라. 그 안에서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내렸다. 한 명은 중년에 중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고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으로 분명 경호원이나 운전기사였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움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중년 남성이 대문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건설 투자의 최진혁 이사입니다. 이서연 수석님께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온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당신들은 누군데 무슨 권리로 여기에 와? 가장 직접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최 이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서연 수석님은 우리 회사의 핵심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사유지 무단 점거를 금지하는 지역 행정기관의 결정문입니다. 이것은 현장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동할 수 있는 관할 파출소 연락처입니다. 이것은 소유주의 허가 없이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견인차 번호입니다. 그는 각 문서를 정원 테이블 위에 놓았고 서연은 불청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 이사는 동요하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또한 주거 침입 및 무단 점유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자 각 개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극단적으로 가지 맙시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사람답게 해결합시다. 사람답게 해결할 시간은 30분 전에 끝났습니다. 최 이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문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가 서연에게 물었다.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고로 그치시겠습니까? 김 여사는 장난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아들아, 내 엄마를 모욕하게 두지 마. 이게 다 오해라고 말해줘. 하지만 민준은 아내를 애원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는 그녀에게 이를 끝까지 몰고 가지 말라고,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자신의 결혼도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약한 남자는 결코 그녀의 버팀목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항상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선택은 누가 더 압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최 이사님,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조서 작성해 주세요. 최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을 꺼내 전자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문서의 등장은 손님들 중 일부를 정신 차리게 했고 그들은 불안하게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차로 가서 눈에 띄지 않게 떠날 준비를 했다. 김 여사는 동맹들의 탈주를 알아채고 상황이 위급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그녀는 최 이사에게 소리쳤다. 무슨 권리로 여기에 와? 우린 지금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단 말이야. 관리자는 동요하지 않고 서류를 계속 작성했다. 우리 직원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입니다. 이서연 수석님은 이 지역 쇼핑몰의 절반을 설계했습니다. 그녀의 명성과 평온은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입니다. 이 말은 민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아내가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대형 건설 회사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이익을 보호하는 사람이었다. 민희는 그 사이 파티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수영장에서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맥심은 수영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며 떼를 썼다. 엄마, 조금만 더 하면 안 돼? 안 돼. 당장 나와. 민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 이사하려던 그녀의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와 함께 민희의 어린 딸 폴리나가 물에서 나와 다솜이에게 달려갔다. 너는 왜 수영 안 해? 같이 놀자. 다솜이는 불안하게 엄마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지금은 안 돼, 아가. 폴리나는 토라져서 할머니에게 달려가 불평했다. 할머니, 저 아줌마가 나랑 저 여자애랑 못 놀게 해. 김 여사는 아이의 불평을 새로운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 보세요. 그녀는 남은 손님들에게 말했다. 애들끼리 어울리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정말 잔인하네요.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너 완전히 짐승이 다 됐구나. 애들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네가 맡고 있어. 제 아이들이 이 서커스에 참여하는 걸 원치 않아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서커스라고? 시어머니가 발끈했다. 우린 여기서 가족 파티를 하고 있는데 넌 우리를 범죄자처럼 쫓아내고 있잖아. 최 이사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무리에게 다가갔다. 여러분 10분 드립니다. 사유지를 떠나십시오. 그 이후에는 제가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더 이상의 사태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재빨리 짐을 챙겨 차로 향했다.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김 사장은 걸어가면서 김 여사에게 변명을 중얼거렸다. 우리 다음에 한 번 모이죠. 곤란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네요. 통통한 타마라도 서둘렀다. 나도 집에 가야겠어. 허리가 너무 아프네. 5분 후 마당에는 가족과 최 이사 그리고 그의 보좌관만 남았다. 김 여사는 텅 빈 마당 한가운데 패전한 전투의 지휘관처럼 서 있었다. 배신자들. 그녀가 중얼거렸다. 친구라고 하더니 어려운 순간에 도망가다니. 민희는 수영장 옆에 서서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왜 파티가 그렇게 갑자기 끝났는지 어리둥절하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가셔야죠. 내가 가기 싫으면 어쩔 건데? 그녀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그럼 강제로 모셔갈 겁니다. 시어머니는 끈기 있게 상황을 지켜보는 최 이사를 쳐다보았다.
그 옆에는 그의 보좌관이 말없이 행동할 준비를 하고 서 있었다. 그래서 뭐 힘으로 나를 끌어내라고 명령할 거야. 늙고 병든 여자를. 필요하다면요. 최 이사가 동요하지 않고 확인했다. 김 여사는 허풍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타협하거나 감정적인 조종에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짐을 가지러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지만 입구에서 돌아섰다. 기억해, 서연아. 난 이거 절대 용서 안 해. 넌 가족을 파괴했고 아들을 어머니에게서 등 돌리게 했어. 저는 침입으로부터 제 가족을 지켰을 뿐이에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대립을 선택한 건 당신들이에요. 시어머니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쾅 소리를 내며 짐을 싸고 찬장문을 쾅쾅 닫으며 분노를 표출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희는 담배를 다 피우고 꽁초를 잔디밭에 그대로 비벼 껐다. 너 이렇게 한 거 후회할 거야. 언니, 아주 많이. 뭐가 후회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맞선 거. 우린 민준 오빠 가족이고 넌 그냥 일시적인 존재야. 신우이는 마치 어떤 비밀을 아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더 자세히 설명해봐요. 뭘 설명해? 남자들은 결국 엄마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 특히 아내가 자기들 인생을 망칠 때 말이야. 민희는 풀이 죽어 한쪽에 서 있는 오빠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다. 민준 오빠, 한 달 전부터 언니가 자기를 너무 들볶는다고 불평했어. 일, 아이들, 집, 남자한테 자유를 전혀 안 준다고. 서연은 남편에게 돌아섰다. 사실이에요. 당신 가족한테 내 흉을 봤어요. 민주는 침묵했고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직장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 그는 친척들에게 영혼을 쏟아내며 그녀를 가정의 폭군으로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들은 아내에게서 휴식이 필요해. 민희가 교훈적인 투로 계속했다. 근데 넌 그를 쇠사슬로 묶어놨잖아. 내가 버는 돈으로 만든 쇠사슬로요. 서연이 덧붙였다. 신우이는 얼굴을 찌푸렸다. 재정 문제는 그녀의 아픈 곳이었다. 가족에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거지. 이해는 속임수와 배신을 포함하지 않아요. 집에서 김 여사가 큰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지만 눈에는 위협적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 쌌어. 그녀가 최 이사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만족하십니까? 완벽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대기시킬까요? 혼자 갈 수 있어.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를 꼭 껴안았다. 아들아, 잘 생각해봐. 그런 아내가 친어머니와 싸울 가치가 있는지. 민준은 어색하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 그러지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아무것도 잘 안 될 거야. 김 여사가 잘라 말했다. 내 말을 기억해. 그런 아내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 그녀는 대문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서연에게 참 돌아섰다. 그리고 있잖아, 예쁜 아가씨. 나 그냥 이렇게 떠나는 거 마음 바꿨어. 최 이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말이지. 날 여기서 쫓아낸다면 이 가족에 대한 진실을 모두가 알게 해야 한다는 뜻이야. 김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최 여사님. 나 정숙이에요. 들어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연은 시어머니가 동네의 모든 주민을 알고 남의 가족사를 떠드는 것을 좋아하는 늙은 수다쟁이 이웃에게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상해봐. 우리가 아들 별장에 놀러 왔는데 며느리가 우리를 쫓아내고 있어. 경찰 부른다고 협박하면서 친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고 있다고. 김 여사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녀는 서연이 한마디 한마디 다 듣도록 일부러 크게 말했다.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애들이 불쌍해서 파티 열어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완전히 인정머리를 잃었어. 서연은 시어머니가 온 동네에 퍼질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이면 이웃 절반이 서연이 잔인한 며느리 역할을 하는 왜곡된 버전의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었다. 걱정 마, 자기야. 김 여사가 전화기에 대고 계속해서 흐느꼈다. 나도 다 이해해.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냉정해. 부모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 최 이사는 그의 보좌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차로 가시죠. 어르신. 손 치워. 김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녀는 팔을 뿌리쳤지만 대문으로 향했다. 걸어가면서도 전화 통화를 계속하며 자신의 추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이웃에게 그녀의 불쌍한 아들에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아내가 생겼는지 모든 지인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민희는 아이들을 챙겨 그 뒤를 따랐다. 맥심은 물놀이 튜브를 놓고 싶지 않아 질질 끌고 있었다. 엄마, 우리 여기 또 올 거야? 그가 물었다. 올 거야, 아들. 꼭 다시 올 거야. 민희가 서연에게 악의적인 시선을 던지며 약속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신우이는 패배가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불청객들이 마침내 부지를 떠났을 때 서연은 남편과 아이들과 단둘이 남았다. 최 이사와 그의 보좌관도 떠나면서 청소팀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어떻게 설명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은 말없이 난장판을 둘러보았다. 집을 정리하는데 하루 이상이 걸릴 것이었다. 서연아, 미안해.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몰랐다고요?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엄마가 너무 간절히 부탁했어. 의사들이 자연 속에서 더 많이 지내라고 했다면서. 그리고 그걸 위해 나를 속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네가 오기 전에 다 치울 계획이었어. 네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그들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어른들의 싸움에 지친 아이들은 집으로 향했다. 다솜이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 거야. 물론이지, 아가. 여긴 우리 집이야. 그럼 정숙 할머니는 이제 안 와? 응, 안 와. 서연은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었다. 오늘 이후로 민준의 가족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복수심을 과소평가했다. 3일 후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별장에 정착하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민준의 친척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개학 첫날 아침 서연은 아이들을 시골 학교에 입학식에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솜이는 1학년에 입학해야 했고 그날은 온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서연은 행사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했다. 아이들의 정장을 다리고 첫 담임 선생님을 위한 꽃다발을 사고 선물을 준비했다. 다솜이는 새 책가방과 하얀 리본에 기뻐했다. 민주는 급한 일이 있다며 시내에 남았다. 어머니와의 스캔들 이후 그는 아내를 더 이상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조용하고 죄책감에 찬 태도를 보였다. 서연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학교로 갔다. 입학식은 훌륭하게 끝났다. 다솜이는 1학년생들 사이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고 아람이는 학부모석에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입학을 축하할 수 있도록 별장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녀는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사고 작은 가족 파티를 열 계획이었다. 익숙한 부지에 가까워지자
서연은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당에서는 다시 목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설마 그들이 돌아온 걸까? 서연은 차를 세우고 내렸다. 상황은 지난번보다 더 심각했다. 마당에는 어른 10명과 나이가 다른 아이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떼를 지어 있었다. 개학 첫날 아이들을 내 별장으로 데려왔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이 한창 즐기고 있었다. 김 여사는 낯선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그릴 앞에 서 있었다. 민희는 같은 선베드에 누워 집주인의 등장을 보란 듯이 무시하며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었고 베란다에는 간식이 차려진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다솜이와 아람이의 손을 잡고 대문으로 다가갔다. 아이들은 멋지게 차려입고 학교에서 받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들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악의적인 미소로 일그러졌다. 뭐야, 내 구더기들 데리고 기어들어왔어. 우린 지금 새학년 시작을 축하하고 있다고. 너희들 있을 자리 없어. 꺼져. 그 말을 하며 김 여사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다솜이를 세게 밀어 여자아이가 돌에 세게 부딪혀 넘어졌다. 아람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꽃다발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 멍청이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몰랐다. 나는 단 몇 분 만에 그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서연은 딸이 일어서는 것을 돕고 무릎에 상처를 살핀 후 자기 안에서 무언가 스위치가 켜지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의식을 휩쓸며 모든 의심과 망설임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단축키를 눌렀다. 연결은 즉시 이루어졌다. 강 변호사님, 이서연입니다. 모든 채널을 활성화해 주세요. 완전 소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차분했지만 서연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투에서 위험한 기운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상대방은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했다. 서연은 자세한 설명 없이 짧게 대답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전면적으로요.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여전히 도전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시어머니에게 돌아섰다. 어머님 방금 아주 큰 실수를 하셨어요. 무슨 실수?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내 구더기들한테 진실을 말해준 거? 제 아이들을 건드리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담긴 억양에 민희조차 잡지에서 눈을 떼고 경계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쩔 건데? 시어머니가 허세를 부렸다. 친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은 안 부를 거예요. 서연은 벤치에 앉아 여전히 겁에 질려 흐느끼는 아이들을 껴안았다.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 어디서 일하세요?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랐다.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병원에서 미화원으로 일해. 그래서 뭐, 민희 씨는 어디서 일하죠? 유럽 쇼핑몰에서. 왜 그걸 묻는데? 서연은 정보를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당신 어머니는 어디서 월세로 사세요? 남편은 당황하며 주소를 말했다. 서연은 수첩을 꺼내 적었다. 서연아, 그 주소들은 왜? 그가 걱정하며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솜아, 아람아, 우리 집에 들어가서 씻고 점심 먹자. 그녀는 일어서서 베란다로 향했지만 민희가 길을 막았다. 멈춰.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 자리 없어. 제 집에서 자리가 없다고요? 우리 집에서. 시누이가 뻔뻔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민희 씨, 당신은 월급 180만 원을 받는 신발 판매원으로 일하죠. 월세 12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요. 일자리도 없는 이 동네에서 두 아이를 어떻게 부양할 생각이에요? 시누이는 당황했다. 뭐라도 찾겠지.
아니면 지원금이라도 받거나. 저소득층 지원금이요? 흥미롭네요. 서연은 마치 용의자의 진술을 기록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민희는 함정을 느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당신 아이들은 어디서 공부할 건데요? 여기 학교에서. 응. 이미 등록했어. 예방접종 증명서 보여줘요. 민희는 당황했다. 무슨 증명서? 아이들 건강기록부요. 그거 없으면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그건 집에 두고 왔어. 원룸에. 편리하네요. 서연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대답이 나올 때마다 민희가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전입신고는 생각해 봤어요. 무슨 전입신고? 거주지요. 그거 없으면 아이들 학교에 못 보내요. 민희의 얼굴이 길어졌다. 그녀는 분명 관료적인 절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처리하겠지. 어떻게든 안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 집에 등재된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해요. 뭐가 문제야? 김 여사가 끼어들었다. 민준이가 동의해 줄 텐데. 민준 씨는 여기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서연이 차분하게 알렸다. 별장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침묵이 길어졌다. 민준의 친척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심각한 법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틈을 이용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지역 학교가 정해진 학생 수만 수용할 수 있다는 건 생각해 봤어요. 새로운 자리가 생길 때마다 구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도요. 민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뭘 지어내는 거야? 국립학교인데 다 받아줘야지. 자리가 있고 절차를 준수했을 때요. 당신은 모든 절차를 준수했나요? 신우이는 침묵했다. 서연은 계속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문제도 있어요. 여기 보건소는 등록된 주민만 진료해요. 당신 아이들은 어디서 치료받을 거죠? 시내로 다니면 되지. 민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이 둘 데리고 전철 타고 편리하겠네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요? 서연의 모든 질문은 전곡을 찔렀다. 민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준비된 곳에 들어오려고만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김 여사는 딸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전술을 바꾸기로 했다. 알았어. 어쩌면 이사는 정말 아직 이를지도 모르지. 하지만 주말에는 올 수 있는 거잖아. 아니요.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민준아. 네 아내한테 엄마가 아들 집에 놀러 올 권리가 있다고 말해. 민준은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방관함으로써 만들어낸 문제의 규모를 깨닫기 시작했다. 서연이 남편에게 다가갔다.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민준 씨, 완전히 당신 가족 편에 서거나 아니면 아내와 아이들의 이익을 지키거나. 그건 최후 통첩이잖아. 현실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민주는 고통스럽게 고민했다. 한편으로는 아내가 옳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행동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그냥 친척들을 저버릴 수 없었다. 내가 엄마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 어떨까? 어머니는 당신 말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이미 보여줬어요. 그럼 뭘 제안하는 건데? 당신 가족의 이 별장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 민주는 움찔했다. 그건 너무 잔인해. 그들이 내 아이들을 건드렸을 때 그들 스스로 잔인함을 선택했어요.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민준이 어머니에게 전화해 그녀를 달래려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수의 수레바퀴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1시간 후 또 다른 차 한 대가 별장에 도착했다. 그 안에서 서류 가방을 든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이자 오랜 가족 친구인 강태욱 변호사였다. 서연이 현관에서 그를 맞았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랜 친구를 돕는 건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 서류는 어디 있나? 서연은 그에게 별장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건넸다. 강 변호사는 그것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소유권은 완벽하군. 이제 자세한 내용을 말해줘. 서연은 최근 며칠간의 사건들을 짧게 요약했다. 변호사는 때때로 확인 질문을 하며 주의 깊게 들었다. 알겠네. 전형적인 가족의 재산 탈취 시도군.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네. 그는 태블릿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 부지 접근 금지 명령. 두 번째, 관계 기관을 통한 그들의 불법 행위 조사. 세 번째, 재정적 결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최대 2주. 강 변호사는 떠났고 서연은 결과를 기다렸다. 아이들은 그 사이 별장에 적응했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다솜이는 새 책을 읽었고 아람이는 모래성을 쌓았다. 민주는 밤에만 왔고 낮에는 시내에 있으려고 했다. 서연은 그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후, 강 변호사가 보고 전화를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네. 내일 그들은 공식 문서를 받게 될 거야. 어떤 문서들인가요? 당신 별장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서,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한 임대주택에서의 퇴거 결정,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 통지서,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서연은 움찔했다. 강 변호사님,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먼저 당신 아이들을 건드려 선을 넘었네. 가족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잔인함이지. 다음 날, 민주는 창백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별장으로 달려왔다. 서연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직장에서 해고당했어. 민희는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권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어떻게 지켰는데? 엄마 말로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서류를 보여줬다고 해. 이제 직장에도 못 나가고 민희는 아파트에서 쫓겨난다고. 서연은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딸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었다. 안 됐네요. 물론 안 됐다고? 서연아, 그들은 내 가족이야. 엄마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 내 아이들을 건드리기 전에 그 점을 생각했어야죠.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넌 이해 못해. 엄마는 공황 상태야. 어떤 사람들이 집에 와서 이웃들에게 자기에 대해 물어봤다고 해. 이제 온 동네가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서연이 마침내 눈을 들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해요? 이 모든 걸 취소해. 당신 사람들한테 엄마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해. 안 돼요. 민주는 단호한 대답에 어안이 벙벙했다. 안 된다니. 아주 간단해요. 당신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서연아, 그래도 가족이잖아. 우리가 그냥 그들을 버릴 수는 없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버렸어요. 서연은 일어서서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다솜아, 아람아, 집에 가서 옷 갈아입자. 그리고 자전거 타러 가자. 아이들은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다. 서연은 그 뒤를 따랐고 민주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게 내버려 두었다. 저녁에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수성님,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 친척들이 권한 남용으로 검찰에 고소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들 자신의 행동이 무단 점유와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했답니다. 고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엔 다른 압박 방법을 찾으려 할 겁니다. 민준 씨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장기적인 포위 공격에 대비하십시오. 강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하루 뒤 민준에게 먼 친척들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를 어머니에 대한 잔인함으로 비난했다. 이모, 사촌, 가족 친구들 모두 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김 여사는 희생자 역할을 능숙하게 연기했다. 그녀는 아들이 악한 아내의 영향으로 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고 빈곤과 굴욕에 처하게 했다고 모두에게 말했다. 민주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짜증이 늘고 잠을 잘 못 자고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그가 아내에게 간청했다.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혼자잖아. 민희도 그리로 이사 갔어. 한 방에서 같이 산대. 그들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봐. 상상돼요. 그리고 상관없어요. 아내의 냉담함은 민준을 두렵게 했다. 그는 항상 타협하는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서연에게 익숙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완전히 다른 여자. 단호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끝까지 갈 준비가 된 여자가 서 있었다. 한편 시어머니 가족에게 닥친 결과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김 여사는 정말로 직장을 잃었다. 공식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지만 모두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병원장은 서연의 고객 중 한 명의 친구였고 말은 필요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다. 민희는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 위반을 기억해내고 즉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신우이는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의 좁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2주 후 민희는 세무서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그녀가 소득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불일치가 발견된 것이었다. 신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그녀는 공식적인 월급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 비싼 옷, 화장품, 오락에 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세무 공무원들은 밝혀내지 못했다. 서연은 답을 알고 있었다. 민희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건을 팔았다. 약간의 조사는 그녀의 그림자 사업 규모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다. 민주는 여동생을 보호하려 했다. 서연아, 다들 그렇게 하잖아. 부업 같은 거. 다들 그렇게 하지만 다들 걸리는 건 아니죠. 내가 일부러 신고한 거야?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그냥 세금 탈루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줬을 뿐이에요. 민희에게 부과된 벌금은 3천만 원의 추가 세금까지 더해졌다. 두 아이를 둔 월급 180만 원의 여성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김 여사는 딸의 문제를 알게 되자 진짜 히스테리에 빠졌다. 그녀는 하루에 10번씩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민희의 빚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아들아, 내 동생이 망하게 둘 순 없잖아. 어린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민주는 가족에 대한 연민과 아내가 옳다는 이해 사이에서 갈등했다. 서연은 그의 방황을 차가운 평온함으로 지켜보았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녀가 어느 날 저녁 물었다. 물론이지. 내 동생이잖아. 그럼 당신 월급에서 도와줘요. 아니면 투잡을 구하는 게 더 낫겠네요. 서연아, 내 돈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잖아.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서연은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을 모욕하고 아이들을 위협한 사람들에게 힘들게 번 돈을 쓸 생각이 없었다. 상황은 김 여사가 직접 서연에게 접근하려 했을 때 극에 달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직장에 찾아와 사무실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그녀는 놀란 동료들 앞에서 울부짖었다. 이 모든 걸 취소해줘. 민이랑 애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서연은 응접실로 그녀에게 나갔다. 어머님, 즉시 이 건물을 떠나세요. 안 가. 네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안 갈 거야. 보안팀. 서연이 불렀다. 2명의 보안 직원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출구로 안내했다. 그녀는 사무실 전체의 잔인함과 불공평에 대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불평을 지지하지 않았다. 서연의 동료들은 그녀를 공정하고 원칙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를 이런 갈등까지 몰고 갔다면 그럴 만한 심각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서연의 상사인 최 이사가 사건 이후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가족 문제인가? 전젠 가족 문제였습니다. 도움 필요한가? 감사합니다만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말하게. 우리는 우리 식구를 버리지 않아. 서연은 그 지원에 감사했다. 남편과는 달리 그녀의 동료들은 충성심과 전문적인 연대의 가치를 이해했다. 한편 미니의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다. 벌금은 그녀의 머리 위를 맴도는 칼과 같았다. 일자리는 없었고 2 아이를 데리고 새 집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녀는 사회복지과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곳에서는 그녀를 일반 대기자 명단에 올렸다. 미혼모라는 신분은 특정 혜택을 주었지만 즉각적인 주거 문제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김 여사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직업 없이 최소한의 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딸과 손주들까지 짐이 되었다. 민주는 친척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며 괴로워했다. 그는 돈으로 도우려 했지만 그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서연아, 그래도 출구를 찾아보면 안 될까? 그가 아내에게 부탁했다. 출구는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아이들을 모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해요. 그게 다야. 그리고 다시는 우리 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 민희는 도와줄 거야. 민희에게 빚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게 둬요. 민주는 아내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 그가 감탄했던 그녀의 원칙주의가 이제는 잔인함으로 보였다. 그는 어머니와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 엄마, 정말로 사과하면 어때요? 적어도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안 해. 김 여사가 잘라 말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다솜이를 밀었잖아요. 밀었다고? 난 걔를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어. 근데 걔가 울음보를 터뜨려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했지.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악한 며느리의 무고한 희생자였다. 1달이 지났다. 상황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 여사와 민희는 빈곤 속에서 살았지만 완강히 사과를 거부했다. 민주는 가족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점점 더 우울하고 불행해졌다. 서연은 그 사이 번창했다. 회사 경영진이 그녀가 자신의 이익을 얼마나 단호하게 지킬 수 있는지 본 후 그녀의 경력은 승승장구했다. 그녀는 승진과 연봉 인상을 제안받았다. 아이들도 잘 지냈다. 그러나니 별장에서 그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숲을 뛰어다니고 깨끗한 수영장에서 수영했다. 더 이상 아무도 거친 소리와 불평으로 그들의 기분을 망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언젠가는 민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결혼은 삐걱거렸고 남편은 점점 더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절정은 10월에 찾아왔다. 절망에 빠진 민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이 아이들과 단둘이 있는
늦은 저녁에 별장으로 찾아왔다. 신우이는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했다. 서연은 저녁을 준비하던 부엌 창문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민희는 잔디밭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서연, 나와. 할 말 있어. 서연은 베란다로 나갔다. 민희 씨, 즉시 이 부지를 떠나세요. 안 떠나.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가 네 인생을 망쳐줄 거야. 신우이는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달간의 결핍과 굴욕이 그녀를 신경 쇠약으로 몰고 갔다. 넌 모든 걸 가졌잖아. 그녀가 소리쳤다. 집, 직장, 돈.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당신이 스스로 갈등을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다고? 네가 우리를 그냥 파괴했잖아. 뭘 위해서? 우리가 그냥 좀 쉬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민희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있잖아. 내가 여기서 살 수 없다면 너도 못 살 거야. 그녀는 거실 창문을 향해 돌을 휘둘렀다. 서연은 즉시 상황을 판단했다. 아이들은 위층에서 자고 있었고 깨진 유리는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민희의 손을 낚아챘다. 돌 내려놔. 안 내려놔. 내가 널 무서워할 것 같아? 신우이는 벗어나려 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다. 수년간의 운동이 헛되지 않았다. 민희 씨, 좋게 말할 때 가세요. 안 가. 매일 올 거야. 모든 사람에게 네가 어떤 여자인지 말할 거야. 그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네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단축키를 눌렀다. 이서연입니다. 출동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및 재물손괴 위협. 민희가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서연은 가볍게 피했다. 주소는 아시죠? 여성이 비정상적이며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은 거짓이었지만 서연은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민희는 조서 작성을 위해 연행되었고 서연은 재물 손괴 미수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했다. 민주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별장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민희가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였어. 당신 여동생이 창문을 깨려고 했어요. 말도 안 돼. 아주 말이 되죠. 신경쇠약이 온 것 같아요. 민주는 베란다 계단에 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다. 서연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당신이 한 짓이죠. 나는 그냥 나를 지켰을 뿐이에요. 그럼 돈으로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 안 돼요. 왜 그렇게 잔인해? 서연이 남편 옆에 앉았다. 민준 씨, 나는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는 거죠.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은 나에게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쉬고 싶었던 거지. 일부러였어요. 모든 게 미리 계획된 거였어요. 학교 서류, 의사 소견서, 손님들과의 약속까지. 민주는 아내가 옳다는 것을 깨닫고 침묵했다. 그의 친척들은 정말로 즉흥적인 휴식이 아니라 별장 탈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당신이 선택해요.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아니면 나와 끊거나. 서연아, 그건 최후 통첩이야. 필요한 조치예요. 나는 그들이 다시 내 집을 점령하려 할 거라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어요. 민주는 고통스럽게 고민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선택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서연은 기다리는데 지쳤다. 한 달 후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그런 남자와의 결혼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서연아, 그러지 마.
우리 다 고칠 수 있어. 고칠 게 없어요. 모든 게 이미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아이들은 저와 함께 남아서 존중과 질서의 분위기 속에서 자랄 거예요. 이혼은 빠르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의 월급은 아이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했다. 민주는 주말에 아이들을 만날 권리를 얻었지만 다솜이와 아람이 스스로 아버지와의 교류를 별로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할머니의 무례함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고 아이들의 기억은 오래갔다. 김 여사는 아들의 이혼을 개인적인 승리로 받아들였다. 드디어 그 뱀 같은 여자한테서 벗어났구나. 그녀는 의기양양했지만 기쁨은 시기상조였다. 혼자 남겨진 민주는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단순히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잘 정돈된 삶 전체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의 지원 없는 직장 생활은 그에게 더 힘겨워졌다. 집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기다렸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끊임없는 도움과 관심을 요구하며 그를 젖소로 만들었다. 반년 후 민주는 서연에게 돌아가려 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아니요, 민준 씨. 불가능해요. 왜? 나 변했잖아.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 선택의 결과에 지쳤을 뿐이에요. 서연의 말이 맞았다. 민주는 더 강해지거나 원칙적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는 편안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해. 아이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거지. 자신들이 상처받도록 내버려두는 아빠가 아니에요. 민주는 몇 번 더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그녀는 교훈을 얻었고 그것을 잊을 생각이 없었다. 김 여사는 그 사이 아들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병을 꾸며내고 소란을 피우고 그의 죄책감을 이용해 협박했다. 나는 내 엄마야. 어떻게 날 버릴 수 있어? 엄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슨 내 인생? 넌 혼자잖아. 외톨이처럼. 다 그 여자 때문이야.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혼은 그에게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희는 그 사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세금 빚은 그녀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일자리는 없었다. 전망은 암울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부자 남편을 찾으려 했지만 남자들은 그녀의 빚과 두 아이에 대해 알게 되면 금방 흥미를 잃었다. 1년 후 그녀의 상황은 위태로워졌다. 돈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도 부족했다. 아이들은 굶주렸고 중고 옷을 입었으며 계속해서 아팠다. 민희는 절망 속에서 다시 서연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아이들을 도와줘. 걔들은 아무 잘못 없잖아. 서연은 그녀의 말을 차분하게 들었다. 사회복지과에 연락해보세요. 거긴 몇 년을 기다려야 해. 아이들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건 당신 문제예요. 민희 씨, 당신이 스스로 만든 문제죠.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무정해? 서연은 신우이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첫날 내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구덕이라고 부르고 밀쳤잖아요. 기분이 안 좋았어. 홧김에 그랬어. 나는 한마디 한마디 다 기억해요. 그리고 용서할 생각 없어요. 민희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정말로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했다. 시간이 흘렀다. 삶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다. 서연은 승진하여 이제 건축부서 전체를 이끌게 되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고 여름은 별장에서 겨울은 도시 아파트에서 보냈다. 민주는 집착하는 어머니를 꺼리지 않는 여자와 재혼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 여사는 끊임없는 간섭으로 새로운 며느리를 금방 신경쇠약에 이르게 했다. 민희는 결국 빚을 갚지 못했다. 그녀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졌다. 그제야 그녀는 서연과의 갈등이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김 여사는 외롭게 노년을 맞았다. 아들은 점점 더 드물게 찾아왔고 손주들은 그녀를 전혀 몰랐으며 딸은 모든 불행을 어머니 탓으로 돌렸다. 서연은 새로운 삶을 건설했다. 3년 후 그녀는 가족의 가치를 이해하고 친척들이 그들의 관계에 간섭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동료와 재혼했다. 별장은 여전히 그들의 가족 보금자리로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자라며 항상 자신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주던 장소로 기억했다. 가끔 김 여사가 여생을 보내던 낡은 원룸 건물을 지나칠 때 서연은 창문에서 그녀를 보았다. 전 시어머니는 숨길 수 없는 증오심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못했다.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특히 자신의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는 것을. 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정의가 존재하며 악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교훈은 파괴된 결혼과 가족 스캔들의 대가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아이들이 엄마가 항상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며 안전하게 자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혈연관계나 사회적 관습보다도 중요했다. 5년이 지났다. 다솜이는 6학년이 되어 엄마처럼 건축가가 되는 꿈을 꾸었다. 아람이는 3학년이 되어 조립에 푹 빠져 있었다. 어느 여름날 그들이 물었다. 엄마, 왜 우리 이제 정숙 할머니랑 안 만나? 서연은 말을 고르며 잠시 생각했다. 너희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너희를 속상하게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엄마는 내 아이들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아. 만약 할머니가 사과하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게. 하지만 사과는 끝내 없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고집이 가족을 앗아갔다는 것을 끝내 깨닫지 못한 채 자존심을 무덤까지 가져갔다. 서연은 낡은 삶의 폐허 위에 새로운 삶을 건설했다. 그녀는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여성이 강하고 원칙적이며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별장은 여전히 그녀의 요새였고 누구도 감히 그녀의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그녀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서연과는 엮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